평생 베이킹소다는 청소나 냄새 제거용으로만 써야 한다고 믿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단연간 생활재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온 생활건강학 박사 이준호인데요. 베이킹소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비싼 건강보조제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흔한 가루가 산성도 조절부터 속쓰림 완화, 구강관리, 심지어 관절과 통풍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제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들을 접했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부엌에 있는 이 작은 통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도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속이 더 불편해지거나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놓쳐온 진짜 활용법과 반대로 절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확실히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그냥 청소용품으로만 아시는데 실은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하게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베이킹소다를 잘못 알고 쓰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속이 쓰리면 무조건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지인인 67세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속쓰림이 심할 때마다 베이킹소다를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타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속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가슴이 타는 느낌이 확 가라앉으니까 정말 좋다고 계속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더 더부룩해지고 얼굴까지 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손가락도 뻑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모르셨대요. 그때 제가 하나하나 사용량을 조절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안전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반만,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니 며칠 뒤에 속쓰림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극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얼굴 붓기도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평소 건강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못 듣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베이킹소다는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모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독 보조, 구강관리, 위산역류 완화, 관절과 통풍 완화 등 실제로 도움되는 부분과 꼭 조심해야 할 조건들을 제가 연구 현장에서 본 사례를 섞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정확하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물에 녹으면 알칼리성을 띠면서 체내에 쌓인 산을 중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신장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탄산수소나트륨이 체내 산 축적을 늦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분들한테 이런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은섭 님도 소량을 물에 섞어 섭취하면서 속이 더부룩하던 느낌이 한결 완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속이 꽉 찬 느낌이었는데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정도만 타서 마셨더니 1시간 뒤부터 편해지더래요. 그렇다고 매일 드신 건 아니고요.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신 다음 날이나 속이 불편한 날만 가끔 쓰셨대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물 한 컵에 1티스푼 이내로만 하시고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베이킹소다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나트륨이 몸에 쌓일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써보시고 괜찮으면 필요할 때만 가볍게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속이 답답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구강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이킹소다는 치아 표면에 붙은 음식 얼룩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연마 성질이 있어서 치아를 너무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착색을 조금씩 닦아낼 수 있거든요. 커피나 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치아가 노랗게 변하는 게 고민이실 텐데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상치과학 분야의 한 연구를 보면 베이킹소다가 포함된 치약이 일반 치약보다 치태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태라는 게 치아에 세균이 쌓여서 생기는 끈적한 막인데 이게 제대로 안 없어지면 잇몸 염증이나 충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베이킹소다가 이런 치태를 좀 더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72세 박정수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사용하셨대요. 평소엔 일반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만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칫솔에 묻혀서 닦으셨대요. 그랬더니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고 치아도 한결 밝아진 느낌이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고 짜다고 하셨는데 금방 익숙해지셨대요. 이렇게 쓰실 때는 꼭 부드러운 칫솔모로 하시고요.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손가락 끝에 살짝 묻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거나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마모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 치아 착색이 고민이신가요? 이제 속쓰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산 역류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데 베이킹소다가 여기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반응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소화기 관련 학술 연구를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속쓰림을 빠르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어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타는 느낌이 들 때 베이킹소다가 그 산을 중화시키니까 증상이 금방 가라앉는 거죠. 물론 이건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급할 때 쓰기엔 꽤 효과적입니다. 65세 정혜수님은 특히 저녁에 삼겹살이나 튀김을 드신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셨대요. 자기 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타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는데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만 타서 천천히 마시니까 30분도 안 돼서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항상 베이킹소다를 준비해 두신대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어서 잘 녹인 다음 천천히 마시면 돼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넘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먹으면 위산 분비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씩 쓰셔야 해요. 속쓰림 때문에 가장 불편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다음은 항진균 효과입니다. 진균이라는 게 곰팡이균을 말하는데요. 특히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게 대표적이죠. 베이킹소다가 피부 표면의 산성 환경을 완충해서 진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곰팡이는 보통 습하고 산성인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국제진균학 연구에서 베이킹소다 용액이 일부 진균의 성장을 억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곰팡이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진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고요. 70세 신재호님은 여름마다 발가려움이 심하셨대요. 발가락 사이가 빨갛게 변하고 간지러워서 자꾸 긁게 되는데 긁으면 상처가 나고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섞어서 발을 담그는 족욕을 권해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10분 정도만 담그고 나서 깨끗이 헹궈내고 완전히 말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간지러움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시고 베이킹소다를 2-3스푼 정도 넣어서 녹이세요. 그 물에 발을 편하게 담그고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깨끗한 물로 발을 헹구고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바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발 가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구내염 완화입니다. 입안에 하얗게 궤양이 생기면 음식 먹기도 힘들고 말할 때도 아프죠. 베이킹소다가 입안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상처 부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산성 환경에서는 상처가 더 따가운데 베이킹소다가 그걸 중화시켜주니까 통증이 덜한 거죠.
구강 관련 연구를 보면 베이킹 소다 가글이 구내염 통증 감소와 회복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두세 번 정도 가글을 하니까 염증이 빨리 가라앉고 먹을 때 느끼던 찌릿한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는 거죠. 61세 이명현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안에 궤양이 자주 생기셨대요. 밥 먹을 때마다 궤양 부위에 음식이 닿으면 따끔거려서 식사가 고역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를 소량 섞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가글을 하셨대요.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헹군 다음 뱉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틀째부터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궤양도 거의 아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글할 때는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서 잘 녹이세요. 그리고 입에 머금고 입안 구석구석 헹구듯이 움직이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뱉으시면 됩니다. 삼키지는 마세요. 하루에 2번 식사 후에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건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입안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연하게 타서 사용하세요. 입안 상처 때문에 식사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통풍과 관절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건 몸속에 요산이 쌓여서 관절의 결정처럼 박히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특히 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붓고 심하게 아픕니다. 베이킹 소다가 몸의 산성도를 줄여서 요산 결정이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관절 질환 관련 연구에서 알칼리성 보조제가 요산 결정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풍을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 증상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통풍은 정말 아프기로 유명한 병이니까 조금이라도 증상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73세 강도영님은 통풍 초기 증상이 올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셨대요. 발가락이 욱신거리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느낌이 올 때마다 물에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 섞어서 마셨더니 확실히 덜 아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심할 때는 약을 드셔야 하지만 초기에 가볍게 증상이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서 녹여 마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통풍이 심하거나 자주 재발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베이킹 소다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따로 필요하거든요. 발이나 발가락이 갑자기 붓고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베이킹 소다가 우리 몸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알고 무작정 쓰면 큰일 나겠죠.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적정 사용량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너무 많이 쓰는 데서 생기거든요.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거나 하루 종일 여러 번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권장하는 건 물 한 컵, 그러니까 200ml의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으로 반해서 1 이내로만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까지만 사용하세요. 절대 하루 종일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다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중간에 또 드시는데 그러면 나트륨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티스푼으로 양을 잴 때도 정확하게 재세요. 대충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티스푼에 수북하게 담지 마시고 평평하게 깎아서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적은 양부터 해보세요.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평소 어느 정도 양을 사용하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피부 테스트입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족욕을 할 때는 꼭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해요. 사람마다 피부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전혀 문제 없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발라도 빨갛게 변하고 따가워할 수 있어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목 안쪽에 베이킹 소다를 조금 물에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약 그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간지럽거나 따갑다면 여러분 피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고 피부가 깨끗하다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접촉하시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족욕도 처음엔 5분만 하다가 괜찮으면 10분으로 늘리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편인가요? 세 번째는 장기간 복용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써보고 좋으니까 계속 먹는 실수를 하세요.
베이킹소다는 일시적으로 쓸 때만 도움이 되는 거지 매일 장기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체적으로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신장이랑 폐가 이 역할을 하는데 베이킹소다를 계속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균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먹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줘서 칼륨이나 칼슘 수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날만 가볍게 사용하세요. 속이 쓰린 날, 구내염이 생긴 날, 발이 가려운 날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만 며칠 쓰다가 증상이 나아지면 바로 중단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매일매일 먹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평소 어떤 증상 때문에 장기 복용을 고민하셨나요? 네 번째는 신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사용 제한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 여기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트륨은 우리가 소금에서 섭취하는 그 나트륨 맞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신장 질환이 있거나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괜찮다고 허락을 받으면 아주 소량만 가끔 쓰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사용을 멈추시고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건강 상태 중에 특히 걱정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음식이나 약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산은 원래 음식을 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적당한 위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위산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분 흡수도 방해받을 수 있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약들이 특정 산성도에서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베이킹소다가 위의 산성도를 바꿔버리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나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흡수율이 달라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다면 최소한 약 먹기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식사도 마찬가지로 식사 전후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사용하되 위가 완전히 비었을 때가 제일 안전해요. 약을 자주 복용하는 편이신가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셔도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지 좋다고 막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청소용으로만 사용해 왔던 베이킹소다가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고 구강관리와 속쓰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독과정 보조부터 시작해서 구강 건강, 위산 역류 완화, 항진균 효과, 구내염 개선, 그리고 통풍과 관절 불편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상식이 뭐였냐면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특히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신장과 혈압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뭐냐면 필요한 날에만 소량을 쓰고 자신에게 맞는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는 겁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게 아니라 속이 쓰릴 때, 입안이 아플 때, 발이 가려울 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만 며칠 쓰다가 나아지면 바로 멈추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위산 분비 리듬이 깨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 불편해지죠. 장기간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흔들려서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같은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약한데도 계속 먹으면 나트륨이 쌓여서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급할 때 속쓰림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구내염 통증을 줄여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치아 착색도 조금씩 개선되고 발 가려움도 진정시킬 수 있죠. 무엇보다 비싼 건강보조제 살 필요 없이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베이킹 소다를 건강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소량으로 단기간만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신장 기능과 혈압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부작용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이하, 하루 한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이내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써봤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임시방편이지 근본 치료법이 아니니까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써보고 나서 몸이 붓거나 속이 더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멈추세요. 몸이 안 맞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재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성분도 다르고 용도도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해서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베이킹 소다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청소용으로만 쓰셨는지 아니면 건강관리에도 써보셨는지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